오늘 보니까 뭐 6월달 아직 이제 7월 말까지 신고인데 네. 3천 건을 또 넘어섰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3개월 연속 지금 3천 건이 거래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거래량이 3천 건이 넘는다는 것은 네. 3개월 연속 금매가 이제 거의 다 빠졌다. 아. 연초에 한번 저희 채널에 나와 주셔가지고 네. 그때 그 집값 상승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올해 이제 집값 좀 반등할 거다. 네, 네. 그랬다가 이제 댓글도 안 좋았거든요, 되게. 그렇죠. 댓글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채널, 유명한 채널 가셔가지고 집값 하락과 상승 가지고 얘기하셨었다가 또 욕도 많이 드셨었고. 그래서 올해만 한 욕을 한 뭐 4, 5천 개 먹은 것 같습니다. 수명이 많이 늘어나셨을 텐데, 근데 또 거의 유일하게 또 그때 이제 뭐 그 상승할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실제로도 반등을 했어요, 그 이후로. 네, 네. 네, 그래서 그때 반등을 맞췄다고 말할 거의 뭐 유일한 뭐 전문가 뭐 이렇게 아예 신문 기사 난 것도 제가 봤는데 네. 지금 이렇게 회복을 한 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동산 가격은 창조와 파괴를 반복하면서 우상향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변곡점마다 이제 신고가가 파괴가 되고 또 파괴된 금액에서 또 신고가가 나오고 네. 이러면서 이제 우상향하는데 네. 가격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이제 금리다라는 거죠. 금리가 오르면은 뭐 기업도 투자를 보류하거나 연기하잖아요. 뭐 직원 채용도 보류하고 개인도 마찬가지로 내 집 마련 연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미루거나 연기하거나 이제 그러한 현상 때문에 이제 거래량은 떨어지고 가격이 이제 파괴되는 거죠. 네. 예, 그러한 이제 시점을 거치다가 또 네. 금리라는 게 변동성이 큰 거잖아요. 이 금리가 또 변동할 수 있는데 네. 연초만 하더라도 미국 금리를 전망하시는 분들이 뭐 자이언트 스텝이다, 네. 뭐 빅 그때 스텝이다라고 뭐 해서 더 간다 막 했었죠. 그렇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뭐 은행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네. 금리라는 거는 굉장히 변동성이 있는 너무 변동성이 큰 거다라는 네. 걸 이제 익히 알고 있었고 2008년 네. 금융위기에 정 대표님 아시죠? 네네네. 2008년 9월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5.25였습니다. 네. 근데 2009년 3월에 기준금리가 3.25%포인트가 떨어져서 네. 2%까지 내려왔어요. 이런 이제 시장들이 형성될 수 있거든요. 네. 예. 올해도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은 네. 우리나라의 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망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금리의 영향이 이제 그때가 최대치였는데 네. 그게 좀 약해질 거기 때문에 네. 좀 약해지면서 반등이 좀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약간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금리가 가격을 잡아주지 않으면은 네. 통제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이 통제를 해줘야 되는데 네. 심지어 우리나라는 뭐 공급이 부족한 없었으니까. 시장이잖아요. 네. 예, 공급이 부족한 시장이고 OECD 기준으로 보더라도 OECD 국가들은 450에서 650가구 사이인데 인구 1000명당 우리나라는 수도권이 390으로 네. 지금 발표가 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거 감안하면은 OECD 국가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고 특히 뭐 서울 지역에는 공공주택이라든가 네. 뭐 주택을 5년 안에 50만 호 이상 공급한다 이런 네. 발표도 나오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공급이 부족한 부족하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네. 실수요자들이 시장에 이제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고 실수요자들이 시장에 한꺼번에 들어가면은 가격에는 단기적으로 네.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그 금리가 어쨌든 지금 높아졌다가 이제 천천히 뭐 보합 아니면 이제 인하로 가는 길로 지금 이제 시작이 됐다면 네. 이제 뭐 천천히 뭐 속도는 뭐 느리지만 이제 상승기로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시장을 IMF 이전 뭐 94년부터 제가 부동산 네. 은행에서 봐왔으니까요. 네. 그때부터 보면은 그런 굴곡이 다 있어요. 네. IMF 때는 대출 금리가 네. 뭐 15%였어요. 15%였어요. 금융위기 때는 네, 네. 7%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대출 금리가 4.25 그렇죠. 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IMF 때 15% 대출 받아가 집 사신 분들은 지금 괴로워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높다라고 네.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이제 변동 가능한 거고 이러니까 내 집 마련에 보다 조금 적극적으로 생각을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그러면 됩니다. 약간 그 23년 하반기도 지금보다는 어쨌든 조금 좀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있을 것 같다. 지난 몇 개월 동안 가격이 파괴됐었잖아요. 네. 예, 작년 뭐 그렇죠. 7월부터 지금 실거래가 지수는 서울이 한 20% 빠졌었어요. 네네네. 뭐 이 가격이 파괴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파괴되면은 이제 또 다시 창조의 길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예, 이게 반복이거든요. 네. 역사는 이게 반복이기 때문에 네. 인건비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 올라가는데 집값만 떨어진다. 이 얘기는 설득력이 없지 않을까요? 언론 기사나 이런 데 보면은 뭐 3개월 뭐 4개월 동안 뭐 계속 지금 뭐 상승 뭐 지수가 막 상승하고 있고 뭐 서울이나 수도권들은 뭐 반등하고 있는 게 좀 통계로 보이긴 하는데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라고 이제 보시는 거고. 저는 뭐 금리에 영향이 없다라고 하면은 금리가 네. 이 상태로 간다라고 하면은 집값은 이제는 반등해서 우상향할 것으로 이제 보이고 뒷받침해주는 지표나가 이제 거래량이 네. 오늘 보니까 뭐 6월달 아직 이제 7월 말까지 신고인데 네. 3천 건을 또 넘어섰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3개월 연속 지금 3천 건이 거래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거래량이 3천 건이 넘는 데는 것은 네. 3개월 연속 금매가 이제 거의 다 빠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실투자하는 분들, 매수하는 분들의 어떤 그 상황도 좀 궁금한데 그 제2에듀 투자자문에서 실제 상담도 하시잖아요. 네, 상담하죠. 네, 상담하시는 분들은 실제 막 매수를 하려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요즘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 이제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자금 계획이 이제 선행되신 분들은 네. 내 집 마련 하셔라라고 음. 제가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뭐 자문을 금액대가 해주고 좀 더 있고. 다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 틀리죠. 뭐 네. 다 강남에 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금액에 맞는 지역에 이제 네. 사셔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래도 뭐 한 사례 같은 거 하나 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갈아타는 것도 조금 뭐 강북에 사시는 분들이 네. 이제 대출이 지금 13 대책 이후로 많이 완화됐잖아요. 그래서 자금 조달이 용이해졌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출을 끼고 실거주할 수 있는 강남 지역으로 이제 갈아타도 되느냐 이런 자문을 구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네, 뭐 적극적으로 임해라.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요즘에 근데 생각보다 대출을 받아보려고 하시면은 금리가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고요. 그 한때 막 5.56 막 이렇게 나올 그렇죠. 때 대비해가지고 네. 받을 만한 정도. 네. 물론 뭐 예전보다 높긴 하지만 받을 수 있을 만하다 해가지고 또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음. 갈아타는 거는 이제 상급지로 갈아타는 거잖아요. 네. 내가 뭐 강남에 살다가 지방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팔 때 잘 팔아야 되지만 네. 내가 상급지로 갈아탈 때는 네. 언제라도 괜찮다라는 거죠. 뭐 떨어졌을 때든 올라갔을 때든 네. 만약에 팔고서 조금 지켜보자. 네. 지켜보고 좀 사자. 이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건 좀 위험하다. 이거는 위험하죠. 왜냐하면 상급지는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가고 네. 떨어질 때 덜 떨어지니까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먼저 팔아버리고 안 사면은 네. 상급지 이제 못 사는 거죠. 못 살 수도 있으니까. 갈아타지 못한 본인이 판 집을 또 그대로 또 그 동네에 또 사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분 있었어요. 네. 저도 옛날에 그런 분 한 번 있었거든요. 그 팔고 나서 한 1억인가 2억 더 주고 다시 산 분 있었어요. 네. 그 사이 급등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시는 네. 분 중에 한 분은 네. 진짜 팔지 말라고 했는데 네. 한강변의 아파트를 이제 팔고 전세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지금 혈압약 계속. 드시고 계시죠. 혈압약 드시고. 네. 그러면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상담 많이 하시니까 한 반년 전의 분위기랑 지금 오는 분위기의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상담의 반년 전에는 상담 주제가 다를 거예요. 이런 시장을 경험을 못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럼 저 대세 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하냐. 3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2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이제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어떤 거 사야 되느냐. 뭐 사야 되냐. 확연히 달라져. 확연히 이제 분위기 자체가 공기가 틀려졌다라는 뭘 거죠. 사야 되냐에 대한 상담이 확실히 들어요. 예전에는 나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지금. 그럼 확실히 달라져요. 근데 그러면 지금 그 제가 기사 보니까 전국 기준으로도 지금 상승으로 전환을 했더라고요. 이제 최근에까지는 이제 수도권 서울은 이제 좀 상승으로 반전했었지만 전국은 아니었는데 이제는 전국도 이제
뭐 부동산원 기준 같은 거 보니까 뭐 상승으로 막 전환하는 게 막 찍히던데 네. 서울, 경기, 지방 이렇게 약간 아직은 좀 이렇게 다르게 움직이는 게 있는 건가요? 아, 있죠. 근데 이제 그 지표가 사실은 후행 지표잖아요. 그렇죠. 시장은 더 빨리 가고 네,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좀 이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참 문제거든요. 예, 괴리가 있잖아요. 네. 이 지표와 시장과는 이제 괴리가 있기 때문에 한 발 더 지금 지나고 봤더니 1월 달에 산 사람들이 정말 내 집 마련을 맞아요. 잘한 거구나라는 거잖아요. 근데 1월 달에는 본인이 모르고 있는 네. 거죠. 네. 1월 달에 이거 사야 되는 거 맞아? 1월 달에 왜? 분위기 안 좋았죠. 안 인터넷에서는 좋았잖아요. 막 엄청나게 안 좋았어요. 예. 근데 지나고 봤더니 그때가 가장 저점이었다라는 거죠. 네. 저점. 근데 그거를 이제 알려고 하면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네. 이제는 모른다는, 이제는 돈만 가지고 내 집 마련 부동산 투자 잘하는 시대는 아니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미래 가치 있는 아파트를 또 땅을 꼬마 빌딩을 사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네. 우리나라 지방도 지금은 분위기가 좀 확실히 좀 지방도 분위기가 조금 바뀌긴 바뀌었는데 이제 네. 지방은 일자리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지방은 이제 인구가 줄기 때문에 네. 일자리가 늘어나는 데가 어디냐라는 거죠. 향후에 늘어날 데가 어디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수도권 신도시 뭐 다 아시겠지만 동탄 1, 2 신도시가 있잖아요. 평택, 예. 근데 1, 2 신도시만 하더라도 규모가 1,700만 평이거든요. 분당이 590만 평인데 네. 여기에 12만 가구를 넣겠다라는 거잖아요. 최근에 네. 삼성 네.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 남사 이동업에 들어가 215만 평 발표를 했잖아요. 바로 배우지가 동탄 2 신도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일자리가 늘어나면 인구가 뭐 당연히 네.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역 중심으로는 오른다라는 거죠. 여기가 일자리가 늘어날 거냐 안 늘어날 거냐, 그러면은 여기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를 보고 투자 결정을 해야지, 내 집 네. 마련 결정을 해야지. 그냥 부동산 가격이 이제 오르기 시작하니까 아무거나. 나는 여기 가서 네. 사야지. 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런 건 거죠. 안 되고. 네, 그런 건 안 된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대부분 지금 광역시도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인구가 이게 이제 평균치로 줄어들고 있는데, 다만 이제 광역시도 중에서 어느 동네는 일자리가 늘어나서 인구가 늘어나는 데가 있더라라는 거죠. 네. 네, 그런 데는 내 집 마련을 해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서울하고 뭐 경기권은 지금 그래도 좀 완연하게 좀 약간 좀 반등세가 좀 있고, 이제 지방도 이제 약간 지역마다 조금 다른 분위기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뭐 지금 분위기가 좀 회복하는 분위기가 좀 있다. 네, 이렇게 네.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금리가 이제 사실상 뭐 거의 미국에서는 뭐 2번 더 인상을 한다 뭐 이런 얘기는 하긴 했지만 동결을 한번 했고, 그리고 한국은 지금 한 3번인가요?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지금 동결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금리가 이제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뭐 끝났다고 봐야 될까요? 이게 또 금리는 네. 뭐 변동성이 워낙 큰 거기 네. 때문에 여기에서 뭐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네. 사실은 또 올릴 수도 금리가 올라간 이유는 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공급망이 망가져서 금리가 지금 올라갔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어디서 또 뭐 네. 뭐가 어떤 일이 발생될지는 또 전쟁이 모르니까. 일어날 수도 있고. 네. 자, 이 상태라면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단정할 수만은 하긴 없는 게 금리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네. 지나 보니까. 근데 미국도 금리를 올리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올리면은 금리하고 채권 가격은 반대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네. 미국 은행들이 보유한 채권 손실이 네. 1%포인트 올릴 때마다 약 한 160조에서 200조 사이 된다고 합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지난번에 SVB가 네. 파산이 네. 됐잖아요. 네, 네. 그런 걸 감안하면은 미국에서도 쉽게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기에는 네.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도 뭐 2%포인트가 지금 갭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네. 그렇다고 우리가 무작정 따라 올리기는 그것도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도 힘들죠 지금. 네, 만약에 올려주면은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중소기업들 네. 일자리 다 망고 지금도 힘든데. 지금도 힘든데.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가 발생되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도 금리 결정하기가 쉬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언론 기사를 보면은 미국은 이제 0.25 정도 더 올릴 수 있다. 네. 한 차례. 뭐 좀 더 심하면 뭐 두 차례 0.5. 정도 더 네. 올릴 수 있다. 우리나라는 동결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기사들이 네.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금리만 이 상태에서 동결 하향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네. 하반기 집값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게 네. 보는 거죠. 네. 근데 이 우상향이라는 게 뭐 그 지난 뭐 한 2, 3년 전처럼 막 이렇게 가는 막 급등은 아니고. 네, 그럼요.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네, 많아요. 네, 우상향이라고 하면 뭐 10% 오르는 거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 부동산 가격 올라간다. 올라갔던 이 기록을 그 국민은행 부동산 아파트 매매 거래 지수가 네, 나오잖아요. 네, 네. 그거를 보면은 거의 뭐 절벽처럼 올라갔으니까. 절벽처럼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네, 그 그게 전에는 이상한 거예요. 그게 이상했던 거지. 네. 지난 5년 동안 올라갔던 것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급상승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하락이 멈추고 이제 조금씩 이제 물가 상승에 따라서 네, 맞춰서 네, 올라간다. 네. 근데 일각에서는 또 반대 의견이 지금 이제 전세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매매가만 올라갈 수가 있겠느냐. 네, 기본적으로 어떤 이론 중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전세가 올라가야 매매가 같이 따라 올라간다. 네. 근데 지금은 뭐 하반기 역전세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역전세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반기 역전세 이게 온다고 보세요? 이게 시장을 조금 나눠서 볼 필요가 있고요. 네. 대부분이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 다세대라는 거예요. 그렇죠. 빌라 다세대 시장. 그러니까 빌라 다세대 시장 가격은 지금 지수 발표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아파트 시장하고 그 시장을 같이 연계해서 보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시장은 보면은 서울의 아파트 전세 가격이 70% 되는 데가 갭으로 30%만 내고 살 수 있는 데가 많지는 않아요. 맞아요. 대부분 50% 60% 네네네. 많아야 60% 선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세 대란이 온다. 그래서 역전세 대란이 온다. 이거는 과거의 데이터 기록을 보면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저는 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란까지는 아니게 그냥 넘어갈 것 같다. 이렇게. 대란이 났으면 벌써 났어야 돼요. 근데 사실 그게 지금 이제 맞는 게 올라가고 있죠. 네. 가격이 그게 맞는 게 올라가고 이게 하반기 역전세 대란 얘기를 하시지만 네. 사실 상반기에도 역전세가 일어나야 됐거든요. 그럼요. 근데 지금 다 네.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그래서 걸 보면은 기우다. 약간 좀 과하게 네, 걱정했던 네, 것 네. 같기도 하고 네, 네. 그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아파트랑 달리 오피스텔하고 빌라 쪽은 좀 심각하죠. 그쪽은. 이쪽은 네. 지금 전세 구할 분들이 아예 없어진 것 같은데. 공실로 네. 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리스크를 경험한 분들은 네. 뭐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시장에 전월세 살기는 조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아파트 시장으로 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약간 공식처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파트는 전세 사기가 없는데 빌라랑 오피스텔 전세 사기가 있다. 네. 이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시고 그냥 아파트는 없다. 막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아파트는 가격이 형성돼 있잖아요. 네. 같은 평형, 동일 평형의 세대 수가 있으니까 네. 또 옆에 단지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 시세가 단지는 시세가 어느 정도가 갈 수 있다 이게 되는데 네. 빌라는 그게 안 되거든요. 어렵죠. 공시가의 가액 시가 산정하는 게 로컬의 중개사가 얘기해 주는 금액이 그게 이제 가격으로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 믿고 전월세 가격, 전월세 계약을 하면은 이게 이제 둔감한 거죠. 네. 가격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고 했는데 네. 사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은 대항력을 좀 갖추면은 네. 뭐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받으면 좋겠지만 네. 경매로 넘어가든 뭐 집이 팔리든 네. 매수인한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이게 특별법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전장치가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집에 전세 들어갈 때 선순위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대항력을 갖추면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네. 근데 이런 사항을 법에 뭐 명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그런 것까지 다 확인해 잘 가면서 모르니까.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좀 홍보가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전세 이 시장도 어쨌든 좀 약간 양극화로 좀 분리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전세가 뭐 어떤 상승하는 그런 시절은 뭐 언제 정도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를 보면은요 매매가가 선행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후행으로 전세가가 후행으로. 따라 올라갑니다. 네. 예, 따라 올라가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보통은 전세가 올라가고 매매가 올라가는 거 매매가 끌어줘, 많은데. 네, 매매가 끌어줘. 매매가 가고 전세가 따라 올라가게 된다. 네, 그래프 곡선이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전세를 맞춰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전세가가 막 낮아가지고 네.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조금 버티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안 놓고 나는 싼 가격에 안 놓는다. 버틴다. 왜 몇 년 전에 헬리오시티 기억나시죠? 9,500세대 입주하니까 전세가가 그 주변 지역까지 다 초토화됐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때 당시에 금액이 아니라 다 회복이 됐었잖아요. 맞아요. 그 이후에 그러한 현상들을 다 거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지금 전세 시장도 아주 낮아진 거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이제는 약간 상승할 수도 있을 분위기다. 네. 그러면은 지금 그 무주택이신 분들 중에 지금 집을 사기는 조금 뭐하니까 한 전세 살면서 한 2년 정도 좀 지켜보다가 돈은 있지만 그 다음에 2년 뒤에 한 24년, 25년 뭐 그쯤 가서 집을 사겠다. 이런 사람들도 좀 많은데 있죠. 이런 분들은 이거 괜찮은 선택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자금 계획이 중요하죠. 네. 자금 계획이 서 있는 분이라면은 자금 계획은 이제 자기 돈, 그다음에 대출금, 증여, 뭐 엄마 돈이죠. 이게 이제 해서 계획이 조금 짜진 분이라면은 가격이 좀 더 떨어질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매수 시점을 저울질하다가 그 매수 시점을 실기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오늘 사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정도면 그래도 좀 저점에 가까운 수준이다. 만약에 이제 더 저점에 샀으면은 5년 전에 샀었어요. 10년 전에 샀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를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오늘 산 사람들은 10년 후에 가서 그때 정말 잘 샀구나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이유는 우리 경제가 지금 IMF 때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8,100불이었거든요. 근데 금융위기 때 21,000불, 작년에 32,000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년 뒤에 우리가 45,000불을 넘어서 5만 불로 간다라고 하면은 집값은 떨어져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통화량이 늘어나거든요. M2는 대출이 늘어나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신용 창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뭐 외국인 투자, 무역수지 흑자, 신용창조 이 세 개로 꼽는데 대출 받아가 집을 사잖아요. 그러면은 집을 판 사람들은 이 돈을 집에 안 가지고 있고 은행에 예금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M2가 늘어나는 거죠. 그 돈을 은행에서는 10% 지급 준비를 놔두고 나머지 뭐 1억이 들어서 9천만 원은 또 빌려주잖아요. 9천만 원 가지고 또 집 산 사람은 집 판 사람 또 9천만 원 예금하게 9천만 원 또 늘어나는 거죠. 통화량이 늘어나면은 실물 자산 가격은 밀어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라면값도 오르잖아요. 근데 신발값도 오르고 그런 것처럼 다 오르는데 장기적으로 상승이다. 요즘 뭐 재개발 재건축 그 공사 수주 뭐 조합에서는 막 하려고 하는데 공사비 돼요, 때문에 지금 막 지금 이게 안 되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2004년도에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의 칼럼을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나라의 집값은 서울의 강남에 5천만 원 정도 될 것이다. 근데 그때도 욕을 많이 먹었어요.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어떻게 5천만 원이냐? 집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렇거든. 근데 지금 1억이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가격은 1억에서 그럼 얼마나 더 올라갈? 그건 모르죠. 모르는데 가격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창조되는 거고 창조된 게 또 파괴되고 파괴된 거에서 다시 창조가 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뭐 우상향한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믿는 분들은 내 집 마련해야 되겠죠. 근데 제 얘기를 믿으려는 건 아니고요. 과거 데이터를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가 향후에도 앞으로 성장할 거다. 뭐 남미나 뭐 아프리카처럼 그렇게 되지 않고 진짜 성장하고 뭐 할 거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내 집 마련해야 되지 네.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이제 경제가 성장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인구가 또 이제 무조건 이제 밀접하다고 물론 어느 정도 밀접하지만 또 다른 개념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때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네. 인구 절벽 얘기 엄청 네, 네.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이 이렇게 무너지는 시점 통계청 발표 자료를 보면은 네. 2040년이에요. 네. 2040년. 그럼 그때까지 안 사고 기다렸다 사면 떨어질 거 아니냐. 네. 그건 이제 그분들의 선택인 거죠. 네.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럼 그때까지 앞으로 꽤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네, 네, 네. 그때까지 안 살 건지 네. 아니면 그 전에 우선 샀다가 뭐 그 중간쯤에 파실 건지 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이제 선택이니까. 선택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 네. 것들도 이제 감안해가지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무주택자인 분들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이게 좀 제일 궁금한데 우선 청약 어떻습니까? 청약 좋죠. 아, 청약 좋죠. 특히 이제 네. 뭐 분양가 상한제 하는 네. 지역에서는 되게 좋죠. 특히 특히 분양가 상한제 하는 지역은 강남이잖아요. 네, 네. 이제 강남 많지 3구. 않죠. 예, 네. 예. 되게 좋은 지역들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가점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가점이 좀 부족한데 가점이 부족한데 청약 통장만 가지고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적어도 네. 50점 이상 되시는 분들은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서초구 송파구에 분양 물량이 많습니다. 네. 예. 여기를 적극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점이 되시는 추첨제도 분들은. 조금 늘어났으니까. 추첨제도 늘어났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조금 기준으로 해서 조금 보시고 가점이 안 되면은 추첨대로 넣으시고 이거가 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경쟁률도 예, 예. 경쟁률이 뭐 사실은 제가 흑석자이 아, 참. 83만 대 1. 그러니까요. 올 1월 달에 했나요? 네. 작년 12월 달에 했나요? 둔천 주공. 네. 그거 제가 얘기했다가 욕도 엄청 먹었잖아요. 미분양 할 때. 그거 분양 받으라고 했다가 네. 예. 그 분양가가 헬리오시티보다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 쌌거든요. 네. 그럼 분양 받아야죠. 음. 근데 지금은 뭐 그렇죠. 피가 지금 5억 정도. 4억 5억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분양 난다라고 해서 안 사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네. 저는 내 집 마련에 임해라. 특히 무주택자들은 네. 적극적으로 조금 실행해라. 그런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청약 통장을 적극 활용하되 가점을 잘 살펴보시고 50점 이상 되면은 가점 추첨으로도 뭐 넣으셔도 되고 우선은. 근데 추첨은 될 확률이 조금 떨어지니까 쉽진 않다. 네. 네. 그래서 안 되는 분들은 금매로 네. 도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어떤 뭐 주목해야 될 지역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역시 이제 돈이 네. 돈이 중요한데 서울 네. 지역은 지금 이제 공급의 방점을 찍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도 많기 때문에 네. 지금 신통기획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10년에서 뭐 11년 네. 정도면은 뭐 입주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면은 재건축들이 몰려 있는 이런 지역 내가 한 뭐 3, 4억 있다라고 네. 하면 노도강을 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노도강에 해서 10년 뒤에 새 아파트로 바뀌어지는 거니까 네. 물론 뭐 일부 추가 부담은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뭐 목동도 뭐 괜찮은 또 것 네, 같고. 돈이 있으면은 목동도 네. 들어가면 그거보다 조금 더 있으면은 뭐 네. 여의도나 뭐 여의도도 있고 압구정동도 네. 있고 대치동도 있고 이런 지역을 이제 들어가시면 되는데 나는 네. 꼭 강남 아니면 안 된다. 네. 이거는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돈에 맞게 맞는 지역을 들어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네. 강남을 노리라고 하고 싶어요. 아, 가점이 내가 65점 이상 된다라고 네. 하면은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서초구에서 특히 분양하는 아파트들 노려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좋으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아크로 리버파크가 네. 평당 이제 1억 정도 하면은 네. 분양가는 6, 7천 정도에 나오니까 네. 되기만 하면은 그렇죠. 가점이 높으니까 될 네. 확률이 높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통장 하나가 5억짜리, 10억짜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럼 반대로 좀 피해야 될 지역 같은 것들도 좀 있을까요? 피해야 될 지역은 이제 서울에도 이제 뭐 지하철이 9호선까지 있지만 좀 네.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아, 예. 또 이제 아예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네. 엄마가 이제 홈스쿨 시켜야 되는 지역도 그런 있어요. 학교 지역까지. 초등학교가 좀 요즘에 이제 멀고 좀 초등학교도 떨어져 있고. 조금씩 이제 폐교하기도 하고. 네, 그래 네. 그런 지역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각 지역에는
조금 내 집 마련하면 어차피 내 집 마련해서 네. 거기서 이제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네. 출퇴근도 해야 되는데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역세권 위주로 네, 봐야 된다. 역세권이나 이제 학교 교육 환경 위주로 조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청약하시는 분들이 이제 초보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우선 막 그냥 나오면 막 넣는데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참아야 돼요.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네, 네, 굳이 네. 막 아무거나 막 넣어버려. 네네 아무거나 뭐 지방에 뭐 특히 네. 뭐 이렇게 그러시면 안 되고요. 네. 조금 참고 내가 어느 지역을 넣을까 비슷한 지역을 한 몇 개 정도는 이제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지역들을 가지고 그리고 있다. 내가 실제 뭐 거주할 만한 거, 네, 네, 아예 네. 진짜 내가 정말 살 만한 거 네네 그런 것들 위주로만 해도 되는 분위기다. 좋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세대 수가 조금 되는 지역. 세대수죠. 네, 한 세대 어느 수가 정도 이상 봐야 될까요? 요즘 커뮤니티가 다 들어가잖아요. 네. 커뮤니티에는 뭐 별 시설이 다 들어가서 입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규모의 경제를 하려면은 네. 2,000 플러스 마이너스 500가구거든요. 아유. 그래서 이제 한 최소 1,500가구 1,500 정도. 이상 되는 단지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또 좀 어느 규모도 좀 있고 네, 물론 네. 그런 데들이 또 인기도 많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한번 노려봐라. 네, 네. 내가 네.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가점이 높으면은 네, 가점이 될 높으면 가능성이 높죠. 더욱더 가점 좋고. 순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요즘에 뭐 대출을 좀 많이 풀어준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보금자리론도 있지만 그냥 일반 대출들도 요즘에 좀 그래도 잘해주는 편이다 보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야지 뭐 이런 분들 많아졌는데 이 대출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되나? 사람들이 뭐 집값의 몇 프로를 해야 된다 네, 뭐 네.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네. 집값의 몇 프로가 아니라 우리나라 총 저축률이 있어요. 네. 총 저축률이 32%에서 37% 사이 왔다 갔다 해요. 한 35 왔다 갔다. 예. 네. 거기 왔다 3분의 갔다. 1 정도 하네요, 그냥. 그러니까 월급에 내가 네. 300만 원을 월 받는다라고 하면 100만 원 저축하는 네. 거예요. 네. 100만 원. 근데 100만 원 저축하는 돈은 없어도 가정 경제에 지장이 없잖아요. 네. 이 돈으로 내가 원리금 상환할 수 있을 만큼 대출을 받아라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3분의 1 이제 정도. 3분의 1. 그러면은 내가 100만 원이면은 지금 5% 만약에 네. 뭐 좋다. 5%. 네. 5% 기준으로 하면은 원리금 상환으로 하면은 네. 원금 30년 모기지로 받았을 네네. 때 한 달 이자가 41만 6천 원이에요. 41만 6천 근데 원금은 27만 원이에요. 네. 한 70만 원 돈인다가 네. 1억 분이 못 받는 거죠. 네, 네, 네. 근데 이걸로 받지 말고 네. 체증식 분할 상환으로 보금자리로. 받아라. 그러면 체증식으로 받으면은 거의 1억 받으면은 한 800원 정도 돼요, 첫 달에. 원금이. 원금이.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자만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억 5천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해라. 내가 그거 30년짜리 받는다라고 해서 그 집에서 30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5년 뒤에 엑시트하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갈아탈 수 있잖아요. 5년 동안에 조금만 내라 원금. 집 팔면은 어차피 대출 상환하고 그렇죠. 다른 데로 가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전략으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30% 범위 내에서 조금 받으면 되고 나는 원래 저축을 40% 했어요. 네. 50% 했어요. 네. 하시는 분들은 거기까지 받아도 된다라고 조금 더 저는 받아도 된다.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거는 저축성 지출이거든요. 네. 대출을 해서 여행을 가나 차를 사거나 이건 거는. 소비성 지출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축성 지출을 미리 돈을 대출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나는 50% 저축할 수 있어 하면 50% 범위 내에서 원리금 상환할 수 있을 정도로 대출을 받아라. 네. 50% 저축하고도 가정경제에는 문제 없었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근데 네. 그렇게 하시면 된다. 간단하게 그렇게 정리를 좀 그러니까 내가 해볼 수 저축하는 있겠네요. 금액만큼 이자를 내는 정도면 네. 괜찮은 거 아니겠느냐. 네, 근데 이제 저축을 안 하고 있었다. 네, 받지 그러면 말아라. 받지 마라. 대출 받아서 집 못 산다. 네. 보통은 대출을 못 받을 정도로 저축률이 낮은데 거기서 무리해서 막 하지 받아가지고 말아라. 힘들어지는 분들이 많고. 네. 그러면 이제 유주택자들은 어떻게 할지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1주택자들은 갈아타기 좋은 시점이라고 보세요?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1주택자들은 네. 그러니까 이제 정 대표님 결혼하셨죠. 네. 저 애도 9살짜리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결혼하는 시기가 있는 겁니까? 예. 가을에 해야 됩니까? 겨울에 해야 됩니까? 그런 언제 해야 거는 됩니까? 그런 건 없죠. 없잖아요. 네. 배우자가 누구냐에 따라 틀려지죠. 그렇죠. 여름에 할 수도 있고 뭐 네. 봄에 할 수도 있는 그런 거죠. 거죠.
네. 집도 마찬가지예요. 예, 언제 크리스마스에 사느냐. 하는 놈도 있어요. 그렇죠. 언제 하느냐가 언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갈아타시는 분들은 하급지로 갈아타는 게 아니라 상급지로 갈아타는 거니까 언제든지 팔고 갈아타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상급지는 상승할 때 좀 더 많이 상승하고 떨어질 때 좀 더 덜 떨어져요. 그렇죠. 하급지는 더 조금 오르고 많이 떨어지고. 회복력이 좀 네네. 차이가 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갈아타는 거는 상관이 없다. 다만 내 거 팔고 좀 지켜보고 사야지, 한 달 지켜보고 사야지, 이건 안 된다라는 거죠. 같은 날 동시에 사고 팔아야 된다는 네, 거죠. 최대한. 네, 동시 패션으로 네네네. 가야 된다라는 아 거죠. 근데 최근은 좀 모르겠지만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이게 안 팔려서 못 간다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요즘은 좀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고. 요즘은 조금 바뀌고는 있는 것 같은데 예전처럼 그렇게 뭐 내가 안 팔려서 못 갈아타는 이런 분들이 아직은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현상이 저는 이제 추석을 전후해서 조금 더 분위기가 반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래가 조금 더 늘어나면 거래가 조금 더 늘어나면은 저는 이제 거래량을 한 5천 건으로 보고 있거든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천 건이 넘어서면은 이제는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5천 건 미만은 아직도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인데 이런 시장에서 정말 잘 팔고 갈아타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직 뭐 거래가 막 아주 활발한 건 아니지만 거래가 안 되는 분위기도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 한번 잘 내가 이제 열심히 막 이제 잘 내놔가지고 잘 팔고 이제 사러 가면 아직은 매수자 우위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좋은 매물을 적절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보면은 파는 거는 뭐 잘 팔 수 있지만 사는 게 힘들어요. 그렇죠. 사는 게 힘들어서 항상 가면 1층밖에 없어요. 갈아타기가 그래서 저는 지금 해라. 이럴 때 하긴 해야죠. 고생스러워도 매수자 우위일 때 사러 가야 대접도 좀 받고. 커피도 한 잔 또 얻어먹을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1주택자들은 이제 갈아타기는 좀 좋은 분위기니까 당연히 이제 1주택자분들은 당연히 뭐 상급지, 더 좋은 평수, 뭐 더 좋은 위치 뭐 이런 데로 가려고 하실 거니까 어찌보면 좀 단순하실 것 같고 다주택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이런 분위기에 좀 한두 개 좀 정리해가지고 정리해야죠. 개수를 좀 줄일까요? 왜냐하면은 정리할 땐 다주택자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다라고 해서 이게 다 돈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덜 올라가는 것들, 미래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들은 처분해서 꼬마 빌딩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 이유는 혹시? 아파트는 이게 이제 지금은 규제가 많이 완화됐지만 이게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주택은. 그래서 주택은 또 규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또 거죠. 몇 년 뒤에 또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보유세 부담이 또 늘어날 수 있다. 근데 꼬마 빌딩은 규제가 없다라는 거죠. 대신에 경제 상황에 따라서 공실 리스크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꼬마 빌딩을 살 때 흔들리지 않는 상권이 되게 중요한 거죠. 소비 인구가 계속 와주는 이런 상권.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런 상권 고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강남에 아파트 한 채만 팔아도 꼬마 빌딩 대출 끼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거 감안해서 세 채를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내가 한 채는 살고 한 채는 내가 임대주택으로 지금 나는 거기서 매월 월세를 받고 있다라고 이런 분들은 가지고 가셔도 돼요. 그게 수익형 부동산 자체니까. 그런데 그냥 가지고 가보자.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 어차피 다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굳이 여기서 가지고 가다가 세금을 또 부과할 수도 있고 어떻게 워낙 또 주택이 또 민감하다 보니까 민감하죠. 주택 수가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가격이 올라가면은 규제가 또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어느 정도 거래량도 올라오고 좀 약간 분위기가 좀 이럴 때 한번 정리를 해서 아예 새로운 좀 그런 투자처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그럼 반대로 지금 한두 채 있는 분들이 다주택을 하려는 분들도 있거든요. 개수를 좀 늘려보겠다. 말리고 싶어요. 그건 아니다. 말리고 싶어요. 규제가 없는 이런 꼬마 빌딩에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거를 제일 권장하지 두 채를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그때부터는 어쨌든 세금 부과를 막 이리저리 하기 시작하니까 보유세 부담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 권하는 나라는 아니긴 하죠. 그럼 반대로 지금 그 미분양도 여전히 많기는 하기 때문에 요 미분양을 한번 노려가지고 투자를 해보겠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미분양 요 분양권 투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미분양 난 게 어디에 있냐? 둔촌 주공이다 하면 사야죠.
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레미안 호스티지다 그럼 사야죠. 입지에 그러니까 따라 다르다. 입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가 네. 되게 중요하고요. 나홀 아파트, 뭐 오피스텔, 아파텔 네.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조금 그럼 제도시의 잘 아파트인데 네. 이제 한동안 공급이 엄청 많아가지고 지금 막 미분양 많이 난 그런 동네들은 어떻게? 인구 일자리 추이를 보고 음.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공급이 지금도 많고 미분양인데 네.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없는 지역인데 거기에 투자하면은 손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런 지역은 지향하자. 아무리 대단지라 하더라도.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 뭐 잠깐 뭐 가격이 반등할지는 몰라도 이제 장기적인 추세가 좋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잠깐 반등하더라도 더 올라갈 줄 알고 못 팔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너무 크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가치에 투자를 해야 돼. 그래서 그 추세에 막 투자하려는 네. 게 그래서 그런 우리가 부동산도 가치, 미래 가치에 투자하지 않으면은 네. 손해 볼 수 있다라는 네. 거예요. 네. 그리고 경매도 또 전문이신데 경매 쪽은 요즘에 어떻습니까? 요즘에 뭐 낙찰가율 많이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도 막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경매는 네. 감정가가 매겨지는 시점하고 매각 시점이 틀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6개월 그렇죠. 정도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네. 경매되는 것들은 아직 시장 가격보다 조금 더 낮아요. 네. 시장에서 사는 게 훨씬 싸요. 네. 그러니까 근데 1월에 한 거는 최저점에서 감정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반등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사야죠. 네. 경매 사건 번호가 2023 타경으로 시작되는 것들 1, 2월에 감정된 것들 중심으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최저점에서 감정된 것들이라 이런 것들로 사면은 내 집 마련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싸게 살 수 있죠. 근데 이제 뭐 가격을 보다 보면은 MZ 세대들 보다 보면은 구분이 안 되고 이제 2022년도에 나온 건지 언제 감정 이런 거를 모르고 이게 아직도 시세보다 이게 아직도 싸네. 경매가 2번 유찰됐는데 왜 이렇게 싸지? 아니 왜 이렇게 비싸지 경매가 시장 가격이 더 싸네. 그래서 이제 경매에 관심이 없어 하거든요. 근데 감정 시점이 되게 중요하다. 그렇죠. 감정 시점이. 그래서 감정 시점이 1월, 2월에 감정된 거. 그러면 반등을 했으니까 이거 중심으로 사고 작년에 7월에서 11월 사이 감정된 것들은 아직도 반등하려면 멀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 사야 될 것 같아요. 처음 나오는 건이 이제 감정가로 나오는데 감정가로 나온 그 100% 신권은 사람들이 좀 관심이 좀 없다 보니까 그거를 좀 노려보라. 그게 중요한 거죠. 일종의 꼼수를 지금 한번 꼼수를 노려보라. 사람들이 그거 관심 없으니까. 굉장한 팁이었는데. 팁입니다. 신권인 게 사람들이 관심 없으니까 그거가 유찰됐다가 더 비싸게 보통 낙찰되잖아요. 정 대표님도 경매를 아시는 그렇잖아요. 경매에 나오면 한 번 떨어지겠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1차에는 잘 안 들어가잖아요. 이래 유찰된 거 많이 보지. 근데 그럴 때 이 허점을 노리고 들어가면은 되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운이 딱 맞으면 딱 될 때가 있죠. 그 연초만 하더라도 올해 막 경매 물건 막 쏟아진다 막 이런 얘기 막 많았었는데 지금 실제로 막 경매 시장에 막 그런 물건들도 많은지 요즘 경매 분위기 어떤지. 연체율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연체율이 뭐 늘어나야지만 그렇죠. 사실은 뭐 이게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경매 물건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 대출이 지금 0.4%고 가계 대출이 0.3%입니다. 여전히. 여전히.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계속 뭐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가고 있는 신용카드 대출은 조금 늘었어요. 1.7%로 1.5에서 1.7로 늘었는데 자, 이 상태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파트 경매 물건 건수로는 한 200여 건 내외. 에서 150건에서 200여 건 내외로 이렇게 가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빌라는 엄청 늘어나 있어요. 2배 정도가 늘어난 것 같아요. 빌라 다세대 이거는 가치에 중점을 두고 좀 보셔. 얼마나 싸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싸게 사서 얼마나 오를 거냐는 가치 투자를 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가치를 좀 잘 살펴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요거 하나 좀 궁금합니다. 요즘에 그 대출 이자가 어쨌든 많이 올랐었잖아요. 약간 좀 빠지고 있긴 하지만 이 대출 이자가 부담스러워 가지고 한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거를 팔아야 될까 말까 연초만 해도 엄청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여전히 가지고 계신 분들, 요 분들은 지금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팔아야 된다.
내가 이제 네. 재반 사정에 의해서 네. 팔아야 된다라고 하면 금리가 좀 떨어졌을 때 파는 게 네. 제일 좋습니다. 아, 그래요? 금리가 떨어져야지만 가격은 올라가는 네. 거니까. 네. 그래서 웬만하면 안 파는 게 좋죠. 조금은 더 기다렸다가. 에이, 그렇게 해서 내 집 마련하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집 사가지고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대출 끼고 산 사람들이 그렇죠. 좀 다 힘들고 허리띠를 졸라 매는 거죠. 네. 저는 허리띠를 좀 더 좀 졸라 매시고 음.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버틸 수 있으면 조금은 더 버텨라. 못 버티면 이제 금리가 좀 떨어졌을 때 네. 그때 좀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이자 낸 것만큼은 올라갈 수 훨씬 있을 더. 확률이 높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뭐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이런 집은 좀 팔아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뭐 미래 가치가 없는 집이죠. 뭐 가지고 있어도 안 오르는 거. 큰 의미 없는 거. 예, 그 말은 뭐 최근 상승장 때 안 올랐던 것들. 네, 뭐 그런 것들은 뭐 네. 바로 처분해야죠. 땅으로 보면은 네. 용도 지역이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데 이런 데는 이제 절대 안 천년을 가지고 있어도 네. 투자 가치가 없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처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남의 집은 오르는데 왜 우리 집만 안 오르지? 그런 그런, 거, 동네 같은 것들은 그런 데가 서울에 분명히 있습니다. 네. 시대와 상관없이 네. 상황과 상관없이 네. 정리할 수 있을 때 정리하는 네,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같은 시기가 사실은 이렇게 격변의 시기였기 때문에 이 반년간에도 또 막 빠졌다 올랐다 막 하니까 이 집을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되게 고민도 많으시고 어떻게 될지 좀 막막했던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마지막으로 이런 분들한테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집 마련은 네. 순간의 전략, 찰나의 계획을 가지고서 사면 절대 안 돼요. 5년, 10년 단위로 보고서 사지 않으면은 네. 절대 못 해요. 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듯이 내 집 마련할 생각은 버리자라는 거죠. 그렇죠. 5년, 10년 단위로 이렇게 놓고 보면은 내가 내 집 마련을 왜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볼 때 부동산 가격 매매 지수 보고 우리 소득 네. 수준 한번 보시고 얼마나 우리 소득이 늘어나는지 또 통화량이 늘어나는지 이런 거 좀 참고를 해서 네. 의사결정을 좀 하시면 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요즘 뭐 워낙 떨어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네. 너무 많아서 네. 저는 1월 달에 굉장히 외로웠어요. 1대 9였어요 시장에서. 너무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외로워서 정말 올해 한 해가 참 기억에 남는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다행히 이제 하반기 되니까 네. 조금 이제 오르신다고 하는 분들이 조금 늘어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위안이 됩니다. 네. 제가. 네. 근데 이렇게 길게 보면은 다 그런 시절이 지금이 있는 거니까요. 과거의 가격도 인정을 해야 되지만 오늘의 가격도 또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왜 이렇게 비싸 이럴 것만 아니라 네. 이 가격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나는 내 집 마련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현재 가격으로밖에 내가 살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이 가격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의 가격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네, 네, 평생 맞습니다. 전세 월세에 사셔야 됩니다. 네, 결국에 남의 집에 살 건가 내 집에 살 건가 네.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결국에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게 내 집 마련 아닌가 싶습니다. 제2에듀 투자자문의 고준석 대표님을 모시고 하반기 집값 전망부터 무주택자, 1주택자 그리고 다주택자까지 실수요자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부익남TV의 부익남이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